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한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행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 먼저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명행입니다. 어머니 품처럼 따스한 무등산 전기 아래 정치적 변혁기마다 깨어있는 시민 정신으로 민주 정치를 이끌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있으며 4.15 총선 역시 저희 선관위와 함께 정치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첫 공직 생활을 만 18세 시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셨는데 한평군청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어린 나이에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이 첫 직장 생활 어떠셨습니까? 공직생활 시작한 때가 아마 81년도 8월인데요. 제가 네. 고등학교를 81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너무 어린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8세에 지방공무원 9급을 시작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행정용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네. 그걸 이해하는데도 어려웠고 또 정부 시책을 마을마다 가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합행정의 지방행정이다 보니까 네. 각종 세금 징수라든지 또 논두렁 풀베기 같은 것, 또 산불 뭐 예방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일들이 18세 나이에는 너무 좀 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공직에 입문하셔서 예. 친구들로부터 되게 부러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네. 좀 대부분 대학을 가는 시기였는데 저 역시는 뭐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네. 일선에서 뭐 지방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시험에 대해서 한평군청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실제로는 제일 먼저 가보니까 책상도 제일 면사무소에 말단에 배치해주고 저희가 얼마나 버틸까 곧 아마 그만둔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선배들의 시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나 하지만 뭐 제가 그 마을에 앰프 방송 등을 통해서 나가서 방송도 하고 또 철도변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양곡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면서 이걸 꼭 참았고 이겨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뭐 제 나름대로는 좀 공부나 이런 거를 더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만. 네. 예,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38년 하셨는데 구급 공무원에서 이제 고위 공무원까지 되셨으니까 예, 굉장히 성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그 공직에 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자체로 봐보면은 두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역지사지라는 마음 하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하는 자리라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또 잘 추진하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의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쪽하고요. 경력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직에 왔지만 대학원 이렇게 네. 해서 꾸준히 자기개발 위한 노력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 예. 공부도 계속 하셨고 예. 또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가지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도 공무원이어서 아무튼 좀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쭉 하시다가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제 전입을 하셨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가 아마 90년 12월로 기억이 네. 되는데요. 아마 저 87년 민주화에 따른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는데 지방자치제 선거 자체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경험이 많은 공직자를 특별 채용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받아야겠다 이런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독립된 헌법기관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지원해서 국가직 특별 채용 시험을 통해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특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일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주로 하는데 아무튼 공직생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 1월에는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예.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부임 이후에 이 성과가 있었다면 이게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뭐 저도 막 오니까 1월 1일자 왔는데 아마 3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3.13 제2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합장 선거를 저희 선관위에 이탁하게 된 배경을 보면 돈 선거를 척결을 해야만이 다른 공직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고 앞으로 조합장 선거도 올바르게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자마자 우리 조합장 선거를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보원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서 협조해 주는 덕분에 관내 지역에서는 아주 현금을 받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 나오는 그 후보자가 매수를 위해서 돈을 네. 가진 걸 저희 선관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 정신을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한 2억 원의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준 적도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아마 그 후보자는 중도에 출마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재판까지 가서 실형을 산 그런 경우에도 이르렀었습니다. 예. 그게 하나 효과라지만 다른 그 영향이 다른 시도 17개 시도에 다 전파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계속 이탁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한 부분은 지금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정치관계법도 모르지만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저희들 민주시민 교육 또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관내 대학에 출강을 가서 교육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강주시 의회하고 또 방송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제5회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했던 32개 팀 구성원 중에 중앙회 토론대까지 진출했는데 우수한 어떤 성적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나 대학교 초기에 어떤 우리 문화 중에 토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외적인 부분이다만 대내적으로 저희 직장 내에서도 네. 여성 공무원도 많이 확대됐지만 월라벨 같은 그런 직장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의 어떤 날도 운영해가지고 가정들이 일찍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낸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했는데 중앙선관위 단위에서 평가를 한 결과 우수한 네. 강주시의원에다 해서 연말에 상패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의미 있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또 상임위원으로 되셨어요. 승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사무처장 하다가 이제 상임위로 이 역할이 바뀌셨는데 예, 하는 일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상임위원회는 저희는 실은 그 법령에서 위원장의 고리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네. 또 위원회 상근하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 또 정당의 발전 지원 민주 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무처장은 주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을 담당했는데 그렇죠. 이제 예. 직접 이 선거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광주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또 상임위원으로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가져야 할 책임감, 또 의무감, 또 무게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에 임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죠. 예.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일부
심판 역할을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저희를 지탱하는 뿌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다. 이것에 대해서 전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이 오롯이 선거 결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선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할 일도 많고 또 하실 일도 많은데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마 취미 생활을 하실 텐데 쉬는 날, 휴식치 하는 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주말이면 강주의 병산 무등산에 등산하거나 또 5.18 공원이나 풍암 조시 등을 산책하는 편인데요. 퇴근 후에는 제가 수채화를 좀 독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일남 미녀를 중에 시집간 딸이 퇴직 이후에 수채화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배우고 있는데 한 작품씩 완성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린 그림을 퇴직한 이는 선배님께 선물하거나 공명선거 홍보를 위한 SNS 홍보 활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줘서 지속적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5일 21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총선 준비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준비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저희들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투표소, 개표소 등 시설을 확보하였고요. 사전투표 장비라든지 또 투표지 분류기 같은 투개표 장비 점검과 모의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개표 사무원들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 효율적으로 선거관리 여건을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와 개표 또 선거장비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관리 과정별 교육을 진행하는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거관리 해온 각종 경험과 반복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흥결없는 총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 준비가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라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발생한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공식 명칭이 정해졌더라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청사에 입구에 오면 손 세정제가 있고요. 네.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은 코로나 예방 요령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 준비도 바쁘고 아시다시피 각종 교육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가급적 교육도 소규모로 나눠서 하고 교육장에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홍보 활동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는다면은 대면 홍보보다는 이런 언론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 또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홍보 활동을 중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총선 날인 4월 15일까지 이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면은 아마 투표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일부 총선 연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봤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임기 만료 선거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즉 4월 15일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다만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연기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스 바이러스 때도 선거를 실시한 전례로 볼 때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투표를 하게 될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번 총선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지난 15일 마감되었고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는 국외 부재자 신고 명부를 작성해야 하여 3월 16일까지 이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보면은 한 5천여 명 되는데요. 전국 단위로 봐서는 17만 7천여 명으로 과거 20대 총선보다는 한 10.9% 정도가 재외 부재자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3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일이 있는 달인 4월에는 4월 3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한 118만 여명 정도가 선거인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95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요. 4월 15일 날은 본선거일로 역시 369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어 개표가 이루어지고 당선인 결정을 하는데 개표나 당선인 결정은 조금 과거 선거에 비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정당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요. 네, 그러시겠네요. 이제 앞서 이제 118만 명의 광주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지역에는 그러면 몇 곳의 투표소와 개표소가 마련이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사전 투표소가 95곳입니다. 네. 95곳은 동별로 한 개씩 설치하고요. 투표소는 369곳, 투표구별로 한 곳이 있고 개표소는 5곳인데요. 이건 주로 대학교 체육관이나 네. 학교 체육관들에 설치합니다. 네,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으려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중에 네. 가까이 하면은 자기 투표소 찾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왜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라는 것이 대표자 선출 외에도 국민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전환기 선거로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홍보 슬로건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권의 치열한 대립과 선거법 개정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 등 갈등이 심화되어 어려운 선거지만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일하는 국회,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슬로건의 뜻은 모두가 참여 속에 희망을 담아내는 축제 같은 선거,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서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여하고 희망, 공정, 화합이라는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가 실현되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그 의도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제 이전과 다른 그런 선거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달라진 선거 제도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당원이나 당규 및
그 밖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제 18세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 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서로 연동시킨다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투표 결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지역구 의석 250석은 지역구에서 다수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차지하게 되고 비례대표 47석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행사하는 경우는 투표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당별 획득할 가능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로 먼저 정하게 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가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총 의석을 일부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연동 비율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모두가 아니고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네. 시민들이 어렵게는 하실 것 예,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30석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현재 300석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연동률을 적용하는 30석에 대한 의석할당 정당 배분이 핵심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A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10%라고 할 때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00석 중에 10%는 30석이 배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었다면 그 부족한 의석수 10석에 대한 연동률을 50% 적용해서 연동 배분 의석수 5석을 A정당에 배분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연동률이 적용되지 않은 17석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요. 참고로 의석 할당 정당이 되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의 유효 득표율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예전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비례대표 정당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예측도 하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석 5석 또 득표율 3%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당이 의석을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게 투표용지가 길어지게 돼서 개표 시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정당이 21개 정당에 이를 정도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39개 정당에 29개 창준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 정당이 대폭적인 증가는 위원회 입장에서는 개표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신속한 개표를 위해서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할 수 있는 한계치는 입후보한 정당이 24개, 즉 투표용지 길이가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24개 이내에 35cm 미만일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8개일 경우는 저희들이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8개 정당이 나왔을 때 투표용지고요. 최근에 정당 등록 현황으로 참고로 보면 저희들이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한 것인데 이게 40개 정당인 경우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는 저희 투표지 분류기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에서는 25개 이상 정당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개표 시간이 더 길어지고 또 개표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비해서 전 직원들이 직접 수작업 모의 개표도 실시했고요. 지금도 계속 수작업 모의 개표를 하면서 최적의 개표 방안을 마련해서 일찍 개표 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당이 25개 이상이 돼서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손으로 이게 개표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아마 굉장히 이전보다 시간이 2배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개표 결과도 그 다음 날쯤에나 그래서 받아볼 수 저희는 있겠네요. 그 다음 9시 정도까지 네. 전체는 가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고 개수기만 일부 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개표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몇 월생부터 이 투표 참여 가능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4월 15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2002년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 네.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저희들이 2020년 금년 4월 기준으로 만 18세인 강주 지역 인구수는 18,400여 명 정도 예상되고요. 강주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5,300여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만 해도 18,000명 정도 이제 유권자가 새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서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혼란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학생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고 교사들의 어떤 학생 지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는 1월 10일 날 선거로 인해서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교내 의정보고회를 개최라든지 교내에서 연설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교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다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해주도록 보완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또 현행법 하에서는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법규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이미 일선에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들이 강주 관내 67개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수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고3이기 때문에 이제 고3들이 아직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교실의 정치와 교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 좀 해소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새내기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교육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준수해야 될 선거법 등을 담은 선거교육 책자와 콘텐츠 등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고 교원에 대한 선거법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저희 전문 선거연수원 교수 등이 안내하여서 학교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건 쉽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그 교복 입은 유권자의 지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네. 생애 첫 선거 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내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실 걸 바라고요. 학생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이나 또 수업 환경의 안정화, 위법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학생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면서요. 교육 현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한 음성적인 위법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는 저희들이 신고 제보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포상금 지급 등으로 신고 제보를 활성화해서 엄단 조치할 그런 예정을 갖습니다. 예.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매년 연말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역할, 또 주권 행사의 중요성, 선거나 정치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금년에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 교복 입은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들이 선거 전에 관내 67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권자의 의미와 또 투표의 가치, 선거를 하는 절차, 정당 후보자의 정보 습득과 정책 분석 방법, 선거운동 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새내기 유권자들도 이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지라는 점 하나 하고요. 또 이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다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은 가입 시점, 그래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일자인데요.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올해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경우라도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정당 가입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생일이 지나야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원회 역시 가입 시점이 만 18세 이상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정치 후원금 기부는 나이나 후원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이라도 각자가 좋아하는 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후원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기부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종전에는 연령을 제한을 받지 않고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었으나 실제 기부는 18세 이하는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정치적 의사 표현도 점차 활발하게 되어 정치 후원금 기부에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정치 후원금은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 단속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또 할 수 없는 선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선거 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네. 14일까지만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 주로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또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은 같지만 선거운동은 행위 시점으로 산정이 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음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또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금전,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세부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한다든지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포스터나 대자보 등을 이야기하겠죠. 게시나 첩부, 배부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 또 교내 동아리의 명의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을 다시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게시글도 안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만 18세 미만은 선거운동이 어렵고 예, 18세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선거 때마다 다양한 불법 선거운동이 많았습니다. 유권자 및 후보자들이 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또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대 총선 불법 선거 전국 통계를 보면 1,370건을 조치했는데요. 네. 그 중에 허위사실 공표가 22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기부행위, 또 그 다음으로는 인쇄물 관련 건이 2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상 선거범죄의 287건 중 대부분은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선거운동 제한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한 10% 정도,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위반 부분이 한 8%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 경우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불법 행위의 유형의 추세를 보면 인쇄물이나 시설물, 유사기관이나 사조직, 또 집회, 모임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위반 행위보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관련 불법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 이제 가짜 뉴스 또 비방과 유언비어 유포 이런 행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특히 SNS가 등장하면서 SNS를 통해서 이런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고 계시죠? 예. 가짜 뉴스 등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서 상시 이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주 지역의 직원과 사이버 공정 감시단 25명이 파급력이 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나 비방 사실 조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경찰과 검찰 협조해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아마 선거 분위기가 제대로 좀 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 선거 단속,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 중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투표율 제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방송, 신문, 인터넷이나 인쇄물,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선거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도 확대해서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이라든지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법 안내 등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예전에 선거와 같이 유권자들이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개표 현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 때마다 투표와 개표 시에 항상 투명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완하고 계실지? 공정성,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정당에서 추천한 정당 의원이 저희 투표 관리와 개표 관리 전 과정을 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감독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와 개표 참관인들이 투개표 전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표 참관을 희망하는 일반 우리 국민들 개표 참관인도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해서 참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현되도록 절차 사무 과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투개표에 관련된 부정 시비,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좀 분명한 입장, 의지 이런 것들 좀 밝혀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매 선거마다 투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나름 공정하게 관리해오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일부 단체나 유권자 등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만들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 선거관리 절차 등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하게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우리 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현되도록 절차 사무 전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동안에 이제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주소나 성명 또 위반 내용,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위원회가 조사 조치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품 향응 제공 등 매수 기부 행위라든지 허위사실 공표나 비반 행위, 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의 경우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누구든지 선거 범죄를 목격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포상금 받으신 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으신 분은 얼마까지 받으셨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로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네. 1억 원씩 두 분이 받아서 2억 원 받았던 네.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상임위원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선거에도 참여를 하셨고 또 투표 관리도 하셨고 뭐 등등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나 국민투표가 있다면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2002년도에 저희들 6.13 제3회 전국 동시 선거 때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주 지역 음식물 제공 관련 단속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력 및 단속 장비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단속 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자는 아마 형을 살고 또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개표까지 마쳐야 했던 일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저는 갖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람 있는 것은 2007년도 중앙선관위의 홍보국장 겸 대변인으로 생활할 때 당시에 탄핵을 이룬 갑작스러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선거방송을 개국해가지고 방송과 SNS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77.2%라는 높은 투표 참여율로 인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아주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과 관련돼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거와 관련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거짓된 정보를 만들거나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하나는 참여자는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라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이 있듯이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정책과 공약을 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예, 이번 총선도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져서 정의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